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아직 정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었죠? 사회계약설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하지만 제한적인 어떤 시민에게만, 제한 한계가 있는 시민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형태의 민주주의였다, 민주정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이유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혁신적인 경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평등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성을 중심으로 다시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계몽주의, 계몽사상,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 세 번의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사회계약설의 커다란 논조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냐, 사회가 먼저 있었냐, 그게 아니다. 어떠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을 해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사회 또는 국가를 구성한 것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 그게 바로 사회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사회계약설. 바로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이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얘기는 되긴 하지만요. 홉스는 조금 달라요. 홉스는 글쎄, 이 사회계약설이 사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학설 중에 하나긴 하지만 오히려 홉스는요. 좀 살펴보시겠어요? 홉스의 논리는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더 잘 설명이 되기 좋은 그런 내용이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절대 왕정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잘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에는 좀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또는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거라고 그런 어떤 사회계약설 안에 들어가 있느냐? 사회가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 자 일단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계약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 그때를 우리가 자연 상태라고 불러요. 앞으로 뭐랄까요 정치 파트에서 자연 상태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상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정부나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 나오거든요. 자연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건 뭐냐? 국가나 정부하고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 또는 어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권, 자연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인의 재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막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정치 권력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하기 전에 이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논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요 굉장히 극도의 불안과 긴장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건 저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해서 만만투라고 맨날 표현하거든요.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만만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은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홉스에게 있어서의 개인은 자연 상태,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의 개인들, 인간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 있는 저거 더 가져오고 싶어. 저게 누구 건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거 아는데 가지고 오고 싶어. 왜? 이기적이거든. 그러면서도 내 거 누가 가져갈까 봐 너무 불안해. 그래서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눈독을 들이면서 또 누군가가 내 걸 가져오려고 오려고 계속 누군가 눈독을 들이고 있겠지?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투쟁,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의 개인은 삶을 더 이상 영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뭐 하는 게 좋겠다? 야, 이거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마음대로 오히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돼. 차라리 그 자연권을 싹 모아다가 어떤 커다란 힘을 가진 존재에게 그걸 다 주자.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장 상태, 극도의 긴장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계약을 맺어서 자연권을 포기하고 큰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 힘들, 모아놓은 힘, 주권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 주권자에게 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 가지고 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안전함을 누리면서 왜? 지금 재산이 문제야? 제가 언제든지 나한테 와갖고선 딱 때리고서는 아니면 내 생명을 딱 이렇게 해치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가져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야. 내가 죽으면 땡이지.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의 긴장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주권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권을 가지고 만든 법률에 맞춰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거. 그게 장땡이지. 그래서 그 주권자 또는 그 소수의 집단,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이 만들어낸 법률,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 그게 바로 홉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주요한 저서 중에 한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힘을 몽땅 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양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이제 사회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홉스는 어떻게 한다? 전부 양도요. 전부 양도 다 넘겨요. 그러면 여기 있던 개인은 모든 힘과 권리를 다 넘겼죠. 그럼 그 모든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집권자 하나 또는 소수 집단이니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든 그게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왕이 하는 거. 절대 왕정,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무엇 하든 그가 만드는 법은 결국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보호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로크는요. 좀 다르게 봤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해요. 왜냐면 홉스가 이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을 때 당시에는 왕이 되게 힘이 셌대요. 그래서 그 왕의 입맛에 맞춰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크 같은 경우는 그때 영국 시민혁명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크는 일단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로크한테 있어서의 자연 상태는요, 홉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예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로크도 그렇고 로소도 그렇고 뭐랄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요,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착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로크도 뭐 아주 착하다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주 착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이 있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의 집행권, 그러니까 자연권들 중에서 특히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또는 노력을 통해서 재산적인 범위를 막 이렇게 늘리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내 걸 관리하고 지키고 또는 국내에서의 치안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막 쳐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어떤 권리적인 부분을 행사하는데 좀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계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불편함 때문이에요. 홉스처럼 생명에 대한 위협 같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좀 내 꿈을 펼쳐봐야 쓰겄는디 너무 불편해. 이거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로크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외적인 부분에서의 안전을 구축하고 내부에서도 어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누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줄 그러니까 충족시켜줄 계약 당사자를 원해요.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계약 조건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맺을 때 위에 홉스처럼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일부 양도예요. 일부 양도. 뭐 하나 남겨두냐면 저항권이요. 저항권. 이게 뭐냐면 계약 조건 이거 안 지키네. 판 엎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속대가 피어나면. 그러니까 서로 계약의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국가의 안전을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힘에 대해서 저희가 줄게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은 절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만 쓴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넘겨줬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힘을 쓰겠다고 해서 주권을 넘겨줬고 그래서 그 통치자가 지배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깨진 거예요? 계약이 깨진 거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은 뭐 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를 부정한 권리를 지닌다. 그게 바로 저항권이에요. 야, 판 깨. 계약 엎어졌어. 너 나랑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뭐 국가 권력 또는 정치 권력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나가,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돼, 돌아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정부 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따라가주는 이유는 서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힘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좀 많이 닮아있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루소입니다. 루소는요, 되게 이상주의자예요.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설과 루소가 바라보는 인간은 퍼펙트예요. 루소에게 있어서의 인간은 굉장히 완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루소에게 있어서의 개인, 그러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존재이면서 어떤 타인의 자유와 평등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일반 의지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일반 의지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의지, 선별 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인 이제 그러니까 의지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웃긴데요. 의지에 있어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지는 개인의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개인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유하고 또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주어진 조건들 안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어떤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어떤 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가 얘기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뒤섞여져 있는 다양한 의지들 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싹 모은대요. 그럼 그 모은 것들이 바로 일반 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선, 그러니까 공동체가 발전하고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되는 걸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선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우리 모두의 것을 우선하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발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하는 게 먼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한대요. 그리고 그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의지가 곧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대요. 굉장히 말이 지금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있죠? 아휴, 철학이라 해서 그래, 철학.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에서의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과정은 너무 위험해서도 아니고 불편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지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각과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은 자신의 주권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형성한 일반 의지. 다시 말해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사회계약서라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해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직접 민주주의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민주정치. 그게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방향에서의 정치 방법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집이 깨끗하고 우리 집이 가족들 구성원들 모두가 정해야 되는 가족의 규칙들을 이제 잘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생활하지만 시민으로서 밖에 나와서 어떤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할 때에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나나 우리 가족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공동체를 우선하는 그런 걸 먼저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반 의지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테네 스타일의 그런 직접 민주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권은 어디 양보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주권을 누구한테 다 주거나 일부 띄워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사람하고 주권은 말씀드렸죠. 정치 권력에 있어서의 최고의 강력한 힘이라고. 국가에서 가장 센 힘. 그걸 어떻게 분리해? 분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할 수 없으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정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 직접 정치하는 게 당연한 보통의 시민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예, 공동체를 우선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어렵다. 이거 나중에 교실에서 프린트로 다시 좀 내용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논점은 하나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던 그것, 다시 말해 신이 또는 하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건 띠띠 틀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 다시 말해 시민들의 주권이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또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굴러가는 게 사회고 국가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다? 시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릴 건데 요걸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네. 3대 시민혁명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 편지는 이 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프랑스에서 완성이 되면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번지지? 예, 영국 같은 경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권리장전과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권리장전과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정치와 입헌군주제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영국은요 기본적으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었대요. 기본적으로 귀족으로 이루어진 어떤 의회라고는 하지만 귀족들의 모임에 가까웠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요. 다수의 귀족들로 모여져 있는 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왕. 그래서 그 왕과 귀족이 서로 이제 얘기를 조율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임스 2세 그 전에 뭐 찰스 뭐 이렇게 있다고 했던데 이 사람들이 영국의 섬나라잖아요. 근데 이 섬나라 영국에서 계속 귀족 중심의 그 의회랑 뭔가 상의하고 그들에게 결정을 하게 해서 그들이 오케이 했을 때 뭔가 하고 하는 것들에 좀 지쳐 있을 때쯤에 주변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엄청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막 짐이고 국가고
내가 태양이고 막 이런 말을 하면 막 밑에 귀족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발발발 떨면서 막 그렇사옵니다 막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에 영국 국왕은 그 상비군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귀족들과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이제 사병들을 데리고 있어서 전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렇게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 왕처럼 큰 소리 좀 내고 싶은데, 그래서 허락 없이 세금을 올리고 상비군이라고 해서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다가 딱 걸립니다. 네, 그래서 딱 걸려갖고 이렇게 명예혁명.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왜 갑자기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하셔야죠. 네, 이 명예혁명에 명예자가 붙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명예롭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혁명에 성공했다. 그래서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 이렇게 불렀대요. 그리고 권리장전의 주 내용들은요. 국왕이 혼자서 절대적으로 어떤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래요.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입각해서 그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고, 국왕은 정치적인 권력과는 좀 거리를 많이 두는, 그래서 입헌군주제, 헌법으로 정치하고 군주는 헌법 밑에 있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왕이랑 귀족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민주주의에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의회라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그게 국민의 대표예요 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한계점이 있는 의회이긴 하지만, 일단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서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소수의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쪼개져 나가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에게,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권력이 이제 분배되었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영국 본토에선 이렇게 권리장전을 잘 해놓고, 문제는 식민지였던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더 크게 문제였던 건, 미국이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영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갔다 오니까 좀 그런가? 이민 간 거죠, 이민 간 거. 그래서 식민지에 살고는 있지만 본토 영국인이나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너무 높은 세금, 이런 것들을 물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내는 세금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뭐 발언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해 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보스턴 차 사건. 그러니까 영국에서 자기네 돈 부족하니까 어디서 가지고 와? 야, 미국에서 가지고 와. 그래서 만약에 홍차 값이 3,000원이면 관세로 한 30만 원 정도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3,000원에 홍차를 사 마시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런던 사는 우리 사촌형 피터한테 들었는데 이거 런던에서 3,000원이래. 근데 우리는 30만 3,000원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인 어떤 식민 지배 때문에 나온 건데요. 당연하게 천부인권 사상을 강조하겠죠. 왜? 야, 영국 본토에 사는 너네나 지금 식민지 땅이긴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왜 이래? 그리고 저항권이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그 정치 권력을 지금 우리한테 차별적으로 잘못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약. 물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혁명, 그렇죠? 독립전쟁, 이제 자기네들은 독립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가지게 되는 의의는요, 일단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 정치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 안에서 큰 소리를 좀 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뭐냐면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미국이 독립을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 이게 마지막인 건데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본 거죠.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도와준 게 프랑스였어요. 왜냐면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때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내 친구,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영국 정부랑 싸우는 미국 식민지 군들에게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것 덕분에 프랑스 재정이 무지하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정이 거덜났으니 이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재정을 채우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설명을 하는데, 앙시앙 레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분제는 3개의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대요.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그리고 3신분은 시민이었는데요. 전체 시민과 성직자와 귀족의 비율을 봤을 때 성직자와 귀족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됐고요. 시민 같은 경우는 거의 98%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수에 해당되는 게 시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지 않지만 성직자와 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시민이 냅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한 말들이 생길 것 같죠?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돈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생활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이 귀족과 성직자의 배를 불리고 사치를 부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계급이 하나 있는 것 같죠? 누구요? 왕이요. 왕은 태양왕이라니까. 계급이 없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에서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아무리 벌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국력 쏟아붓고 하니까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해도 뭐가 안 돼? 내 생활이 주체가 안 돼. 세금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나 너무 열받는데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미국 독립전쟁 도와주면서 재정이 파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낭비는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 그거랑 관련돼서 세금 문제 좀 얘기하자고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그게 바로 3부회였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의 대표가 이게 날 잘 만났다, 내 가만두나 봐라 이러면서 세금 못 내겠다고 따져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귀족이랑 성직자들하고 그냥 왕하고 지들끼리만 들어가서 회의하고 시민들은 들여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빡치지. 뭐야, 돈은 내가 내는데 왜 우리는 정치적인 발언권도 안 줘? 신분차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인권선언문에 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그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저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왕이 다 가져가느냐. 이거 안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힘, 모든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과 관련된 힘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국민, 시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신분제도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신분제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요 3신분의 시민들이 어떤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권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해요. 공표해요. 그래서 이 명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딱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문서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학교에서 채울 거니까 교과서로 볼까요? 뭐냐면은요. 물론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나 또는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주권주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는데 여기서의 시민이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민. 글씨 잘 쓰고 싶다. 제대로 써야지. 여기서의 시민은 누구였냐면요. 영국 명예혁명에서의 그러니까 명예혁명에서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사실 귀족계층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에서도 대부분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경제적인 지반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제3신분 시민들은 그때 불렀던 말이 뭐였냐면 부르주아였어요. 부르주아. 다시 말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 안에서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쌓은 사람들, 변호사, 의사, 은행가 이런 사람들을 시민 계급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민은 지금의 시민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의 의미와 비교해 봤을 때 현대의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고대 아테네에서 얘기했던 시민의 의미하고 좀 더 닮아 있다는 거죠. 약간 거기서 귀족적인 느낌만 빼고. 그래서 누구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냐? 부유한 누구? 부유한 시민 계급. 여기 뭐 하나 빠졌다. 누구? 부유한 성인 남성. 돈 많은 남자. 그러니 여전히 제한적이죠. 자, 그래서 요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일단은 노예다 이런 거 없이 이 시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한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현대의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미 상당히 많이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고요. 현대 내용은 우리 내일 살펴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드디어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남은 기간
외출 조심해서 하시고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교실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럼 내일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